안녕하십니까. 주말 아침 건강의 법칙입니다. 네. 자, 이 겨울에는요, 네. 피부가 참 건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남자인 저도 이 겨울철에는 보습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러세요? 편이거든요. 네. 자, 근데 이 건조한 피부가 걱정이라면 화장품보다는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주력하라고 그럽니다. 네, 건조함을 동반하는 건선, 아토피, 건조 피부염 등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요, 이 면역력에 이상이 생길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는 감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는 먹거리도 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면역력 증진에는 알로에만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오. 미국에서는 실제로 알로에를 키친 닥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건조해진 피부에는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버섯이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에다가 면역력 증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딸기도 마찬가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금속 해독 능력이 있는 현미는요. 피부 가려움증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겨울철에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면역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먹는 것만 잘 먹어줘도 이 면역력 맞아요. 걱정은 굉장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만. 맞아요. 자, 이 박원웅 리포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네. 건강 이 밥상 뭔가요, 오늘은? 네, 몸값 비싼 약초들을 단숨에 누르고요. 천연보약의 최강자로 떠오른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국민채소라 불리는 이것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옛날에 어려웠을 적에 밥 혹은 간식으로 이것을 자주 먹었다고 합니다. 산삼을 줘도 바꿀 수 없다는 이것. 장수밥상 만나러 함께 가보시죠. 얼큰한 꽁치찌개. 고등어찌개, 그리고 부드러운 갈치로 졸여낸 칼칼한 갈치조림 등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나는 찌개들, 그리고 우리 밥상 위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메뉴 김치까지. 하지만 이 모든 메뉴들이 완성되려면 이것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된다고 하죠. 뭘까요? 네, 오늘은요, 이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가요. 얼마나 몸에 좋은 음식인지, 그리고 메인 요리로도 얼마나 가치 있는 음식인지 지금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무군요. 네, 우리 식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무. 이러한 무를 찾으러 이른 새벽부터 울산을 대표하는 농수산물 시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네, 때마침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이 모여 여러 도매상들에게 경매를 통해 유통되고 있었는데요. 이 많은 농산물들 중에서도 현재 가장 높은 물량을 차지한다는 무. 역시 겨울 채소답게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가득 쌓여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진짜 농수산물 시장이다 보니까 규모도 굉장히 크네요. 지금 이른 시간인데, 그쵸? 무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요즘 많이 들어오는 철인가요? 예, 겨울 무가 지금은 김장철이 아니지만도 네. 겨울의 주 음식으로서 우리가 제주 새청무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그냥 언뜻 보기에도 다들 잘생겼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무가 있는데 좋은 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좋은 무를 하면은 이 무가 잘 빠지가 단단하고 네. 그다음에 일자로 잘 빠진 게 이 좋은 겁니다. 잘생긴 무가 잘생긴. 무도 잘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 무는 잘생겨야 진짜로 돼요. 반들반들하고 굉장히 단단하고 잘 빠졌네요. 이런 게 좋은 무구나. 무는 겨울 채소이기 때문에 현재 물량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다른 채소와는 달리 오래도록 저장을 하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무는 기원전 400년부터 재배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삼국시대부터 재배되었던 하나 문헌상으로는 고려시대의 중요한 채소로서 취급된 기록이 있는데요. 삼국유사와 해동역사 등의 기록에 따르면 육류와 어류의 섭취가 제한적이었던 고려시대에 곡류와 채소 문화가 유난히 발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 무가요, 보면은 부재료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천연 소화제인 무가 얼마든지 훌륭한 메인 요리로 탄생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를 가지고 오늘은 쉽게 그냥 젊은 사람들도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을 오늘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나볼 수 있죠? 무 삼겹살 스테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맛있겠네요. 문어, 도마토 조림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에 쓰일 무의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통째로 썰어주고요. 그런 다음 문어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에 데친 완숙 토마토, 그리고 베이컨도 잘게 썰어주고요. 달군 프라이팬에 무, 완숙 토마토, 베이컨, 문어 순서대로 넣고 볶아줍니다. 재료들이 어느 정도 익었다 싶으면 적당량의 물과 케첩, 그리고 간장을 넣어주고 끓이다가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해주면 무, 문어, 토마토 조림이 완성됩니다. 새콤달콤한 맛이 전해지시죠? 그러게요.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글지글. 근데요, 빨갛습니다. 아까 무 넘어갑니다. 손질하실 때요. 네. 보니까 껍질을 그냥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네. 괜찮은가요? 네, 그렇죠. 이 무는 껍질 요 사이에 요 껍질 바로 밑에 요 부분에 네. 굉장히 많은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속보다는 이 껍질 속이 비타민 C가 2배나 더 많이 있고요. 뿌리 채소는 이제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비에도 아주 좋고요. 항암 효과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껍질 채로 드시는 것이 많은 걸 다 흡수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혹시 만약에 껍질을 벗겨서 음식을 하시게 된다면은 껍질 벗긴 거를 조금 말려서요. 말려서 고독하게 말려서 나물이나 차로 해서 드셔도 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저희들이 다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껍질로도. 네, 그렇습니다. 무는요, 삼산 무청과 무순, 껍질과 뿌리 역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식품이 바로 무입니다. 정말 버릴 게 없네요. 네, 그러면서 다음 요리 들어갈게요. 바로 네. 무삼겹 스테이크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를 껍질째 스테이크 두께로 썰어주시고요. 무를 감싸줄 삼겹살에 후추와 소금, 그리고 삼겹살이 무를 잘 감쌀 수 있도록 녹말가루도 묻혀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무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약한 불에서 서서히 굽기만 하면 되는데요. 노릇노릇 잘 익은 무삼겹 스테이크, 꽤나 이색적이죠? 어우, 정말 맛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궁금하실 거예요. 무에 그대로 싸가지고. 네, 겨울의 동삼이라 불리는 국민 채소 무. 무는 배추, 고추와 함께 3대 채소로 가을에 파종을 해 김장철인 겨울에 수확하는 것이 보통인데요. 무는 태양빛을 받을수록 쓴맛이 나기 때문에 찬바람을 쐰 겨울철 무가 가장 달고 맛이 시원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보네요. 네, 그리고 무는 바다의 우유라 불리우는 겨울 제철 음식 굴과 궁합이 아주 잘 맞고요. 소화를 잘 돕는 찹쌀과도, 그리고 몸에 독을 풀어주는 두부와도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무와 어울리는 음식들이 정말 많네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네. 놀랍습니다. 정말 무가 이렇게나 무궁무진한 요리로 탄생을 했습니다. 이 무가요, 소화도 그렇게 참 잘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무는 뿌리 채소, 그러니까 식이섬유인데요. 뿌리 채소 중에 당근, 연근, 우엉 중에서도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옛날부터 우리들에게 보양식으로 전해져 오던 뿌리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무가요, 뭐 국물을 낼 때도 사용을 하고 나물로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많이 봤는데 오늘 요리는 또 정말 특별합니다. 무가 딱 주인공이 됐는데,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한데 색깔도 우선 이뻐요. 양념이 된 게 어떤 맛인지 궁금해요. 문어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먹나요? 드디어 먹나요? 이제 고통의 시간입니다. 무와 문어, 그리고 토마토와 해봤나? 변신을 했어요. 일단 맛은 보기 너무 어떨까요? 예쁜데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입은 또 커요. 쏙 들어가죠? 쏙 들어갔네요. 네. 무가 제가 지금 물을 굉장히 많이 씹었잖아요. 네. 씹는데 되게 시원한 맛이 나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쫄깃쫄깃한 문어도 있고 양념이 이런 맛을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무는 아주 좋은 무를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만 생각을 많이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이 좋은 무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제 여러 가지 요리법이 더 개발이 돼야 되겠죠. 아마 이 음식은 아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무 요리의 다양한 변신은 정말 끝이 없죠. 무는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라는데요. 그 덕분인지 겨우내 잃었던 입맛까지 되돌아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되돌아오셨네요. 제가 잃은 적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얄밉습니다. 이 무 요리를 추천해 볼 만한 어떤 분들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변비가 있으신 분들 하고요. 이게 또 아까 제가 껍질 채로 쓰는 게 좋다고 얘기했죠. 네. 그 껍질 무에서는 그 무 자체에서 그러니까 상처를 주거나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그 항암 효과가 나오는 세포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항암 효과에도 굉장히 높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 식품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네. 영양분이 충분히 들어있는 무를 많이들 드셔야 되겠죠.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삼과도 바꿀 수 없는 겨울무로 오늘의 건강밥상을 차려봤습니다. 계속 너무 쉽게 접해서 몰랐는데 그 효능을 알고 나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의미 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여러분 국민 채소 무로 여러분도 건강밥상 건강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음식도 제대로 알고 먹으면 몸에 좋은 보약이 된다고 하잖아요. 매일 먹지만 그 소중함을 잘 몰랐던 무. 오늘은 속을 편히 해주는 약과 같은 음식 재료 무로 여러 가지 요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야, 이 무가 스테이크로 변신할 줄이야 누가 그러니까요. 알았겠습니까? 이제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말이죠. 저는 이 문어랑 토마토 들어갔던 무조림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서 새콤달콤한 맛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무가 소화에도 그렇게 좋다면서요. 네,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제하고요, 단백질의 분해 효소인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까지 함유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소화제로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옛날에 떡을 먹을 때 동치미를 같이 먹는 것, 냉면의 고명으로 무채가 올라가는 것, 설렁탕을 먹을 때 깍두기를 먹는 것 등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우리가 무는 음식의 부재료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보니까 영양적인 면에서도 주재료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가격도 저렴하니까 올겨울에 무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박건웅 씨 오늘 국민채소 무 잘 봤습니다. 건강의 법칙 오늘의 주제 제2의 심장 자궁이 이상하다 자궁근종주의보. 자궁 근육에 생기는 양성종양 자궁근종. 가임기 여성 40에서 50%에서 발생할 정도로 매우 흔한 부인과 질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많은 여성들이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요. 이로 인해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가 너무 늦게 발견돼 심한 자궁 손상으로 자궁을 아예 적출해야 하는 등 위급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2의 심장 자궁이 보내는 경고, 자궁 근종의 모든 것. 유항조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들어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생생클리닉 시간입니다. 네. 자, 여성이 남성과 다른 점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여성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자궁을 갖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야, 특히 자궁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 자궁 건강에 지나치게 소홀한 편입니다. 그렇죠. 이 결혼 전까지는 산부인과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생리통이 있어도 그냥 넘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생생클리닉 시간에는 가장 흔한 여성 자궁 질환이죠. 자궁 근종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여성들에게 가장 흔한 부인과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궁근종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자, 자궁근종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자궁근종은 여성 그 자궁근종에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여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 자궁 근육층을 이루는 평활근에서 생기는 종양 중에서 양성 혹을 자궁 근종이라고 하고요. 모든 여성에서는 예, 약 40% 정도 발견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아주 흔한 질병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람의 몸에 이렇게 이질적인 혹이 생기는 게 정말 미스테리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궁에 이렇게 종양이 생기는 정확한 원인이 뭔가요? 예, 그냥 알려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알려져 있는 거는 자궁 근종의 크기의 변화는 여성 호르몬인 여성 에스트로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궁 근종이 생기기 시작하시게 되면 여성 호르몬에 의존해서 크기 때문에 폐경 전까지는 자궁의 혹 사이즈가 커지게 되고요. 기후 폐경 이후부터는 자궁 혹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일부 가족력에 대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요. 혹시나 유전적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원인을 규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재 명확히 특별한 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종양이라고 하면 암이 아닐까 걱정부터 들기 시작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자궁에 종양이 있던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이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자궁 근종이 암으로 발전할 확률이 있는 건가요? 예,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자궁 근종 자체는 암이 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반적 진단하에서 자궁 근종으로 진단을 하고 쭉 관찰을 하다가 어떤 자궁의 변화가 생겨서 수술을 하게 되면 간혹 암으로 발견이 되는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약 1000명 중에 2명꼴인 0.2% 정도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대단히 낮은 경우이기 때문에 자궁에 혹이 있다고 하셔서 반드시 자궁암을 걱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로 고려됩니다. 네, 그렇죠. 자, 이 자궁 근종이 임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근종이 있으면 임신이 잘 안 되거나 되더라도 자꾸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부는 사실이시고요. 일부는 또 맞지 않는 건데 대부분의 근종에 있으신 분들은 임신하는 데 자체에 문제가 없고 임신을 유지하시고 분만하는 데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은 자궁 혹의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궁 근종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내층이나 바깥쪽으로 크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 내막 쪽에 가깝거나 내막 쪽으로 노출된 경우는 임신 자체를 방해하거나 아니면은 자궁 임신 중에 유지하는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자궁 경부 쪽에 가깝게 있고 크게 되면은 출산한 산도를 누르기 때문에 난산의 위험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미혼 여성들이라도 이 산부인과 정기 검진을 받으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정기 검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궁 근종은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 검진이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는데요. 진행이 많이 된 상태여서 자궁까지 적출하게 된 환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올해 40대의 여성 환자, 최근 자궁 근종으로 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 중입니다. 자궁 근종은 대표적인 자궁 질환이지만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산부인과 검진 시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병이 꽤 오래 진행된 후에야 증상을 자각해 병원을 찾은 경우입니다. 내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구를 정도로 되게 많이 아팠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있어도 생리 전후로 더 심했고요. 뭉치는 정도가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떼굴떼굴 구르고 일어나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하게 아팠었어요. 자궁 몸책, 체부에 생긴 근육층에 생긴 혹으로요. 양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궁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자궁 근종과 함께 자궁 성근증도 함께 진단을 받고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자궁 근종과 같은 질환은 해당 질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궁 내막증, 자궁 성근증 등이 함께 동반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과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다시 요즘은 이제 미용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복강경적 접근을 많이 합니다. 이게 복강경적 접근이라는 건 결국에는 몸에 흉터 없이 과거에 개복을 해서 얻는 수술의 정도를 얻기 위한 방법인데요. 복강경 수술이 요즘 이제 완전히 보편화돼서 자궁 혹을 뗀다든지 아니면 자궁 적출하는 데 있어 대부분 이제 보편화된 방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여성들의 자궁근종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발병 사실을 눈치채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할 경우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미혼 여성의 경우 이런 경향이 특히 더 심하다고 합니다. 꾸준히 다니시면서 그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그 주치 선생님과 충분히 토론 후에 각각에 맞는,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의 상황에 맞춰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그 의사 선생님과 그다음에 환자분과의 지속적 관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자궁 증환은 관심을 가지고 증상을 살핀다면 초기 치료로도 완치가 가능한 만큼 빠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평소 정기 검진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혼 여성들의 경우는 사실 정기 검진에 소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지 이 결혼하고 임신 후에 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자궁근종을 발견한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궁근종이 발견됐을 때 임신 기간 중이나 출산에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예, 그 미혼 여성들이 일단 산부인과를 잘 꺼려 하시기 때문에 네. 잘 오지 않은 것이 이제 보편적이라서 아까 그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자궁근종이 있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임신 자체에 문제를 일으키는 건 별로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약 자궁근종 자체는 약 3분의 1, 3분기에서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변화가 없거나 커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2, 3분기에서는 자궁의 크기가 다양한 변화를 보일 수 있고 자궁 자체의 2차 변성이라는 부분도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에서는 자궁의 크기는 변화가 없거나 그 사실 오히려 감소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크기만 단독으로 어떤 평가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궁 자체가 임신에 미치는 그 일반적인 영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정상 그 위치로 가는 태아의 비정상 위치로 어떤 전환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 진통을 유발해서 조산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위치에 따라서는 조기 태반망리 같은 위험한 상황도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하고 나서 분만 후에 그 자궁 수축이 와야 출혈이 멈추게 되는데 네.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음으로 인한 그 출산 후 출혈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이 자궁근종을 의심해 볼 만한 어떤 특별한 증상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눈여겨봐야 할 어떤 자각 증상, 이런 것 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어떤 병에 어떤 특효약이 있다고 하듯이 어떤 특징적 증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자궁근종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특징 아니면 또 특징인데요. 네.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무기력감이나 어떤 피곤감일 텐데요. 자궁근종에 의한 2차적인 증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크기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크기에 따라서는 자궁이 이제 근종이 커지게 되면 자궁 자체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해부학적으로 앞쪽에 있는 방광을 압박해서 빈뇨 증상 같은 게 있게 되고요. 심한 경우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뒤쪽으로 이제 혹이 커지게 되면 누워 계시면 허리가 아픈 요통 같은 게 올 수 있고요. 정상으로 이렇게 그냥 누워 주무시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옆으로 누워 주무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위치에 따라서 크기와 상관없이 크기가 한 1cm 미만 내지 1cm 정도로 할지라도요. 자궁 내강 쪽으로 노출되게 되면 아주 심한 출혈로 오시는 경우가 있게 됐고요. 또 그 혹 자체가 또 커지게 되면 2차적으로 생리통이 심해서 이제 2차적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여성들의 경우 월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끙끙 앓아눕는 경우도 봤고요. 심하면 응급실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생리통이 정말 심하면 자궁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생리통과 자궁 건강이 연관이 있나요? 예, 생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여성 건강의 대표적인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리통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특징적인 어떤 병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일차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러시지만 뭐 진통소염제 계열 같은 거를 이제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통 다 완화가 되고 좋아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약을 양의 용이 자꾸 는다든지 아니면은 통증의 양상에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길이가 좀 더 길어진다든지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지나쳐서 아까 우리 환자분한테도 나왔으면 일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의 문제가 있다면은 분명히 이제 어떤 자궁과의 관련성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리통에 문제가 좀 심해지시거나 또는 가족 중에 자궁에 대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같은 자궁근종이라고 해도 그 위치나 크기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방금 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긴 했지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자궁의 근종으로 이제 진단을 받고 오시게 되면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궁에 혹만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그 대부분의 경우는 무증상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궁의 혹의 위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게 되고요. 또 자궁의 크기라는 거는 일정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크기라는 거는 개인적 차이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분은 골반이 크고 어느 분은 골반이 작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크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일방적으로 어느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궁 주변을 압박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빈뇨 증상이나 요통 또는 하복부 통증 같은 걸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위치 말씀드렸습니다는 그 위치에 따라서는 아주 극심한 이제 생리 양이 너무 극심하게 되면 빈혈로 인해서 내과를 먼저 거치다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생리통 같은 게 너무 심해지시면 이제 저희 과를 오셔서 그나마 조금 발견이 되는데 어느 게 먼저인지는 뭐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네. 자, 이 자궁근종이 생겼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걸 수술을 통해서 혹을 떼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이게 정말 맞아요. 무조건 다 제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수술할 환자가 너무 많아지는데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자궁근종이 아까 우리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여성의 약 40%, 가임기 여성 같으면 20 내지 30%가 갖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자궁근종 환자분들의 나이대가 이제 40대 초반 정도 이렇게 되시는데요. 자궁근종이 혹이 있을 때는 보통의 경우는 저희는 이제 관찰하는 걸 기본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해서 그 관찰상에 그 자궁근종의 변화가 없다면 그냥 폐경까지 이렇게 쭉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폐경 이후에는 그 사이즈가 줄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이제 그 병에 대한 걱정을 덜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하지만 2차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떤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잘 유지되고 있던 자궁 혹 사이즈가 갑자기 커진다든지요. 그런 문제가 있게 되면 좀 악성에 대한 의식을 좀 해서 수술이 적극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수술이라는 방법만이 꼭 그 자궁근종의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의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자궁근종을 먼저 발견해서 병원을 오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오셔서 발견이 된 경우는 일단 환자분과 이제 얘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환자분이 일상생활에 곤란한 것이 없다면 그리고 그 내과 그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다면은 일단 우리가 보통 경과 관찰을 한다는 걸 기대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기대요법을 하든지 아니면 내과적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의 경우 아주 심한 빈혈 같은 게 있어가지고요. 뭐 수혈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되고 또 그 당장 수술할 수 없는 어머니의 몸 상태가 있다면 일단 그 일시적으로 폐경을 유발할 수 있는 주사 같은 걸 써가지고요. 네, 그러면 자궁근종 사이즈를 약 30~40%에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술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환자 증상을 이제 완화시키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중재적 방사선과에서 그 자궁 동맥 쪽 양측 동맥을 좀 일시적으로 막아가지고요. 자궁근종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자체는 근본적으로 자궁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재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초음파 에너지나 열 에너지 같은 걸 이용해서 자궁 자체를 녹이는 그 용해술이라고 하죠. 자궁근종 용해술 같은 걸 할 수 있긴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그 육종 같은 경우죠. 암 같은 경우에 대한 문제가 그 좀 숨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 해서 그걸 마저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환자 사례에서 보기도 했지만요. 자궁의 혹이 커지거나 이게 손상이 심할 경우에는 자궁을 떼어내야 된다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자궁의 수술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궁 적출이라고 그러죠. 자궁을 이제 떼는 방법과 자궁 근종만을 제거하는 방법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그걸 결정하는 건 물론 환자의 어떤 개개인의 맞춤형이겠지만 임신력의 보존 여부가 되거든요. 임신을 해야 할 분 같으면 자궁 혹의 뭐 개수나 위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근종만을 떼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그 임상 증상이 너무 심하고 환자분이 너무 괴롭다 그러시면은 자궁 적출을 하는 쪽으로 오히려 설득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이 원하지 않으시면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함으로써 그 환자분 각각에 맞춘 맞춤 형태의 시술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 자궁 적출 수술을 하고 나면은 뭐 비만이나 또는 조기 폐경 또는 성생활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냥 답을 말씀드리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요. 그래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자궁 적출 수술을 하게 되거나 그러게 되면 생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생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 나 이제 폐경이 됐구나 하는 네.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요. 최근에뿐만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랬지만은 난소의 중요성은 아주 그 여성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여자를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호르몬이 나오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자궁 근종에서 자궁 적출술을 시행하게 된 경우도 난소는 보존이 되기 때문에 여성의 호르몬에 대한 걱정은 아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어머니들이 이제 자궁 적출하시고 나면은 약을 먹어야 되냐고 물으시는데 어머니가 폐경될 어떤 그 정해진 나이에 폐경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아주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간혹은 이제 살이 쪘다고 이렇게 막 저한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보통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좀 오래 쉬시게 되는 경우가 좀 많고요. 또 자궁에 대한 걱정을 좀 덜으셔서 그런지 식사량이 좀 느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찌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늘어나시는 경향이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면 환자분한테 본인 탓이라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이제 간혹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반 그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부관계는 원래 자궁과는 상관없이 질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이 정상적으로 보존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자궁 근종이 있고 자궁 때문에 곤란을 받으시는 경우라면 그런 상태의 경우는 수술가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나이에 따른 어떤 변화 말고는 여러분 그 환자분들이 젊으셨을 때 느꼈던 그런 거의 차이는 의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종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한 뒤에도 자주 재발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말 실제로 재발률이 높은가요? 예, 그 자궁 근종만을 제거하는 경우의 문제가 바로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질병이 있을 때 한 번의 수술로 모든 걸 완치를 시켜야 되는데 재발을 하게 되면 서로 참 난처하죠. 하지만 그 수술 전에 이제 충분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재발률에 대한 보고는 아주 다양한 보고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약 50% 정도 이상까지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문제 아닌 문제가 됩니다. 수술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답답하긴 한데요. 하지만 그 수술 당시의 자궁 크기나 어떤 자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수술 당시에 발견되는 자궁 그 혹의 숫자가 재발률을 어떤 좌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에 따라서는 4개 이상의 경우는 재발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발률을 줄이기 위한 치료 후의 관리법이나 주의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아, 이게 가장 난처하고 가장 네. 답해드릴 게 없는 건데요. 아, 그런가요? 자궁의 근종의 원인이 뭡니까 할 때 저도 참 난처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모르는데 재발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재발을 낮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재발이 언제 될지 역시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신 분과 주치의 관계를 맺으시고 정기적인 검사를 쭉 따라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20, 30대 그 가임기 여성분들께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부인과를 오셔서 꼭 자궁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리 예견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이 근종이 암으로 발전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하셨는데 폐경이 되면 근종이 크기가 작아져야 된다고 하셨는데 근데 폐경이 됐는데도 근종이 자꾸 커진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렇죠. 아나운서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자궁 근종 자체는 유일하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의존해서 자궁이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폐경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나오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자궁은 혹은 점점점 감소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자궁의 혹이 큰다면은 여러 가지 고민할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궁 자체의 어떤 악성 문제를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하고요. 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을 분비할 수 있는 다른 주변 문제들이 있는지 꼭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폐경이 되셨는데 자궁혹이 커진다든지 또는 질출혈이 있다든지 또는 나이와 상관없이 자궁혹의 갑작스러운 증가가 있다든지 하면은 반드시 병원을 오셔서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정말 미리 알아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요. 정기검진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궁 건강을 위한 정기검진은 어떤 검사를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받는 게 가장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거는 산부인과 권고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산부인과에서는 그 성경험이 있는 시기부터 기본적으로 자궁 경부암이 우리나라에서는 꽤 호발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경부암 검사를 반드시 시행해야 되고요. 자궁 자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포함하고 난소를 포함해서 초음파를 꼭 보도록 하는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꼭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궁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예, 그 자궁만을 위한 생활 수칙이나 자궁만을 위한 특효약은 일단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은 자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자한테 가장 소중한 기관이고 어떻게 보면 탄생과 출산 여러 가지 아주 중요한 순간들을 맞이할 기관입니다. 이런 기관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자궁에서 생길 수 있는 자궁 경부염 또는 내막염부터 해가지고 자궁 경부암, 내막암, 자궁 체부암까지 아주 많은 병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미리 막고 어떻게 보면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피곤하게 하거나 그러게 되면 질염이 아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질염을 그냥 무시하시게 되면 결국엔 이게 경부염이 되고요. 경부염이 만성으로 가서 이제 내막염, 다음에 난관염, 골반염이 되시고 골반염도 치료를 그마저도 잘 안 하시게 되면 여성분들의 생활을 아주 망가뜨릴 수 있는 만성 골반통 같은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런 상황을 계속 노출하시게 되면 자궁에 어떤 병이 생길지 모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미리미리 이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기본적인 삶의 질이라든지 삶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좋은 거 드셔야 될 것 같고 기분 좋게 생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걸 피하시는 생활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정기 검진 받기도 다 좋으신데 가끔 빼먹는 것이 산부인과 검진입니다. 꼭 산부인과 검진을 오셔서 해마다 검사를 함으로써 여자한테 가장 소중한 자궁과 기타 여성 생식기에 대한 어떤 미리 치료나 어떤 치료가 필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여성의 그 자궁 정말 중요한 기관이지만 사실 여성분들은 굉장히 좀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생리 시작 후부터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바쁘다, 민망하다는 이유로 병을 키우시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황조 산부인과 전문의 모시고요. 자궁이 보내는 경고, 자궁 근종에 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의 법칙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자면서 코를 고는 거 사실 저도 좀 많이 골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만 괴롭다고 생각했는데 이 건강상에도 아주 크게 문제가 안 좋습니다. 특히나 비만이나 흡연보다도 오히려 더 이 동맥 그쪽에 더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래요. 코를 고는 사람들의 동맥 내벽의 두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더 두꺼웠다는 건데요. 뇌로 산소를 실어 나르는 동맥의 내벽이 두꺼울수록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코골이 같은 혈관 관련 질환을 낳게 된다는 거죠. 코골이가 상대방만 괴롭히는 질환이 아니고 나를 괴롭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적절한 치료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삼양제넥스에서 올리고당 교환권을, 티스테이션 옥동점에서 휠 얼라인먼트 상품권을, 리얼20 자수정엔 건강에서 한방좌훈 스파 이용권을 드립니다.